저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어쩌면 괴물이나 포식자, 살인자, 강간범, 도둑, 권력 같은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요. 저는 항상 멀리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마음은 개척자들로 가득하며 결코 체포된 적이 없어요. 루이지앤에서 어머니와 두 딸 중 한 명을 살해케 하고 다른 주로 데려간 범인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켈러페는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그 후 판사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의 잔인하고 무의미한 행동을 꾸짖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켈러헨의 유죄 인정과 선고 공판의 핵심 순간들을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정 안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로우 앤 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니엘 웨인 켈러헨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솔직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연인을 칼로 살해하고 그녀의 4살과 6살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루이지앤에서 미시시피로 데려가 결국 4살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2024년 6월 칼리 브루넷시 루이지애나 라롱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에린과 제일리 대상 앰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클레리언 레저에 따르면 칼리 브루넷은 아버지가 잠근 이동식 주택 침실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끔찍하게도 캐리언 레저는 칼리 브루넷이 약 50차례 나 흉기에 찔렸다고 보도했으며 검시관은 머리, 목, 가슴, 복부 등에서 자상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팔에 방어훈도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처음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13일 잭슨에서 경찰이 2명 모두를 첫 범죄 현장에서 12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서 찾았습니다. 제이리는 다친 채 발견됐으며 클라리온 레저에 따르면 여동생 에리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질식해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서장 조셉 웨이드는 언론에 이 침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사우스 잭슨에서요. 경찰관들은 미국 연방보안관을 지원하기 위해 3,950부조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지애나에서 수발 중인 인물 미스터 켈러헨을 찾고 있었습니다. 짧은 추격 끝에 그와 접촉했고 그는 현재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와 함께 있다고 추정되는 두 어린아이에 대해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스터 켈러헨은 루이지애나주 텐저버홀 페리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잭슨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던 중 숲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그가 소유했던 아이들 중 하나이며 루이지애나주 텐저버홀 페리시에서 불법적으로 데려온 것으로 의심합니다. 6살 몬두스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4살 몬두스티는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 이곳은 매우 긴박한 현장이고 매우 충격적이며 매우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4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미 구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용의자 다니엘 켈러헨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2개의 주와 연방법원에서 기소될 예정입니다. 클라리온 레저에 따르면 그는 켈리와 반복적으로 만났다 헤어진 관계였습니다. 이제 제일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발견됐을 때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가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그들은 이 6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 견뎌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지금도요, 찰나안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며 연방정부가 제출한 사실관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의학, 디지털 증거, 목격자 진술, 의료 전문가 증언으로 다음 사실을 추가 입증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일경 칼라하는 미시시피주 매콤부에서 루이지애나주 에이밋까지 루이지애나 동부 지구 내를 이동했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차량에서 공모자 1명을 태우러 이동했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1, 2도 차량에 있었습니다. 에이밋에서 칼라하는 공모자 1과 만나 미성년 피해자 1, 2를 차량에 태워 이동했습니다. 칼라하는 성인 피해자 1에게서 훔친 물건을 미시시피 주잭슨 3,950부지어 드라이브의 주거지로 가져갔습니다. 공모자는 빅토리아 콕스입니다. 주 및 연방검사에 따르면 콕스와 칼라하는 호텔에서 이 6살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칼라하는 이후 4살 아이를 질식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때 질식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역겹습니다. 이 소녀들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런은 이미 숨져 있었고 제일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잭슨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인신매매 증거로 작은 동물 우리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WJTV에 따르면 잭슨 경찰은 미시시피 수사국의 인신매매 전담 부서와 하인즈 카운티에도 연락해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조사에 3일이 걸렸고 재판 전 칼라하는 기자들과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Lexapro, sober, no drugs in my system. I did. 왜 3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였습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렉시프로만 복용했으며 렉시프로도 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는 경계성 인격장애와 다중 인격장애로 힘들고 아직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이드워치이지만 자살 충동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레이크 교수님, 엄마, 그리고 렉시프로의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그녀 엄마 죽였어. 그게 엄마야. 에런의 엄마 말해봐. 레이건 카운티 교도소에 있습니다. 인터뷰 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나요? 완전히요?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나요? 나라도 나를 죽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한 모든 일을 말했고 싸우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원해요. 뭐든지 간에 당신은 사형을 바라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요. 저에게는 사형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네, 렉사프로는 우울증과 불안증 치료에 쓰이는 한구울제입니다. 찰라한이 왜 그것을 특별히 언급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찰라한이 사형을 원했던 것 같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대신 그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법원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텐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몰간과 몰간의 지원 덕분입니다. 미국 최대 상해 전문 로펌이자 저희 스폰서인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이유는 그만큼 많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50만 명 넘는 의뢰인에게 250억 달러 이상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몇 달만 생각해보세요.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의뢰인은 보험사의 65만 달러 제한보다 40배 많은 2600만 달러를, 다른 의뢰인은 2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50만 달러 만 제한받았습니다. 사건 가치가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해도 청구를 시작하세요. 마땅한 권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모건앤모건이 과정을 쉽게 도와드립니다. 휴대폰으로 8번만 클릭하면 forthepeople.com/lc에서 간편하게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사이드바로 이동하세요. 8월 초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서 그는 사망을 초래한 납치와 미성년자를 범죄적 성행위 목적으로 이동시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하자 연방정부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금요일 그는 루이지애나 주법원에서 1급 살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는 살인, 성폭행, 2건의 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판결 선고 중 판사, 피고인, 피해자 가족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형사 변호사 마우리시오 파딜라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사이드바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칼라한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장 잔혹한 범죄들을 너무나 쉽게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났고 전체 상황에 무심하게 반응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알아요. 그의 반응은 난 넥사프로 먹었고 술도 안 마셨고 내가 했어라는 식이었죠. 루이지애나 같은 주에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변태적인 범죄에 대해 이런 합의를 해줬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특히 루이지애나 같은 주에서 말이죠. 아마도 뛰어난 변호사가 개입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서는 사형까지도 추진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방금 변호사 얘기하셨으니 켈러헨의 변호사 캐리 쿠치아가 8월 초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켈러헨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건 14개월 전 일이고 그날 다니엘 켈러헨의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약도 복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셨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입니다. 아이를 죽이면 제 말은 그건 경찰관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아이를 죽인다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끝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종신형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화가 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사형을 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형사 변호사로 사형에 직면한 이들을 변호해야 했기에 사형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에서는 이런 결정에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공정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에서 감옥에 있는 것은 끔찍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어떤 주의 감옥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저는 루이지애나 주 법정 기소를 피하려 연방 기소에 유죄를 인정한 의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형기를 보내기에 정말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형기에는 어린아이의 잔혹한 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왜 그런 거죠? 그냥요. 그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 말대로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거기가 그렇게 나쁜가요? 그러니까 우선 루이지애나는 지금 살인사건이 아마 3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1위였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범죄율이 가장 높았죠. 그래서 감옥이 과밀 상태인데 그 과밀 상태도 폭력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살인사건이 가장 많고 살인범도 가장 많아요. 예산 제한도 있죠. 루이지애나는 결코 부유한 주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교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주에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곳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주 힘든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교정관들이 크게 동정심을 가지거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것 같지도 않아요. 그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월 29일 미시시피 잭슨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정 녹음 오디오는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곧 하게 될 증언은 진실이며 모든 진실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악하거나 죄 있는 것에는 권리가 없으며 이 법정의 판결이 최종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법정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옷을 입어도 된다고 말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면 무언가를 약속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아니요. 이제 마우리시오. 그녀에게 권리를 읽어주고 유죄 인정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과정이 중요한가요? 혹시 전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상황 말이에요. 서류상 형사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후 변호사가 나타나 이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죄 인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시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 유죄 인정을 피하려 해 이런 일이 흔합니다. 일부는 5년 전 중범죄 유죄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추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 무엇에 유죄를 인정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 판례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 피고인의 이름이 바로 제 성씨인 팔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플로리다 판사들은 진술 확인을 훨씬 엄격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의 질문을 할 때 유죄를 인정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됩니다. 연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압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약속했는지, 이민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 모든 질문을 최대한 꼼꼼하게 묻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그들은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모든 항목을 확인하려 합니다. 나는 내 유죄 답변과 관련된 이 특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니 내 유죄 답변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살인 사건이나 사형이 가능한 중범죄를 다룰 때는 이런 모든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나중에 유죄 답변을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말 확실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죄 답변을 할 때 법정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해 있다면 정말 엄청나게 긴장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이 끝나간다는 안도감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까지 가지 않으니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유죄 인정 탄원 절차에서 의뢰인이 사형 위기에 처했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가장 힘든 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끔찍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변호해도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의 가족이 살해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결코 마무리가 없습니다. 유죄 인정이나 심지어 국가에 의해 누군가가 처형되는 것,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조차도 진정한 위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살인이 일어난 날과 똑같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건 의뢰인이 아니라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힘듭니다. 저는 의뢰인들이 종신형을 받는 유죄 인정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상대하는 일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에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판사가 그의 권리를 읽어주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기 전에 캘란을 신문하면서 판사 데보라 깁스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판사로서 본 최악의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변호하는 것을 공정하게 듣고 지켜보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유죄를 인정한 범죄들은 살인, 납치, 성적 학대와 같이 4살과 9살의 피해자들에게 저질러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직책을 맡은 이후로 겪어야 했던 가장 끔찍한 범죄들 중 일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제 아버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제 직장도 이해합니다. 주정부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바람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스 판사도 칼라한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비열한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정신이었고 자신의 유죄 답변이 가져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들에게 저질러진 범죄 내용을 읽었을 때 제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원과 가족들이 그날 두 사람 사이의 끔찍한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 쪽 접시이고 저는 오늘 콜라 한 부인이 이 자리에 자신 있게 있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내릴 판결은 가족의 기반에 대한 권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나 캐서린이 살해당했습니다. 미스터 켈러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공공의 구금하에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2건입니다. 이 부서의 구금해 30년형의 유죄 판결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 30년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항목에 대해 2건의 합의가 있으며 네 번째 항목입니다. 성적 가치 관련 미스 켈러헨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정 밖 유죄 판결입니다. 5번째 항목도 성적 가치 종신형으로 공개 유죄 판결입니다. 그들이 오늘 반대하는 판결들은 실제로 성적으로 작용합니다. 서로에게. 이 판결들은 루이지애나 주 21사법구 법원에서 선고된 종신형 때문에 2번째로 집행될 것입니다.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러헨은 중범죄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각각의 납치 혐의에 대해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량은 루이지앤에서 선고된 종신형과 연방 법원에서
올해 말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신형과 연이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켈러헨은 평생을 앙골라,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우리시오, 당신은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런 여러 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말씀해 주셨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가 겪게 될 현실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각 형벌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전부 한데 묶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저지른 범죄마다 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 이게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야, 이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같은 곳에서 중범죄 법원을 다루는 깁스 판사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죠. 그녀가 이게 가장 끔찍하다고 말한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 말은 저는 카트리나 이후의 살인사건만 전담하기 위해 고용된 검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경험 많은 검사들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사건만 다뤘습니다. 카트리나 이후 루이지애나의 살인사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곳에서 일하는 판사처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였죠.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그가 앙골라 교도소에 간다면 거기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곳일 겁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지난 30, 40년간 최악의 교도소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최악의 장소에 최악의 범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내린 결정을 생각해보면 저도 그 결정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판 전체 과정과 그에 따라오는 언론 보도 그리고 항소 절차까지 모두 겪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마무리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은 10년, 15년까지도 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은 앞으로 10, 15년간 이 일이 계속 떠오르지 않고 이제는 조금 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 말하면 켈리의 여동생 브랜디 호시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켈리헨 신문에서 가족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켈리 여동생 1인 이모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자신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미시시피에서 우리의 삶에 울림을 주듯이 이 말도 제 마음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순수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 다른 무방비한 평화와 순수의 아이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걸 여러 번 생각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괴물이나 포식자, 살인자, 강간범, 도둑, 겁쟁이에게 정말로 영향이 있을까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켈리와 에린 플라이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의 순수함과 평화 그리고 생명까지도 빼앗아 갔어요. 당신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고 남긴 고통은 어떤 위로로도 닿지 않을 만큼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는 최악의 방식으로 영원히 변해버렸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은 팔다리도 없고 영혼도 없으며 악마와도 같아요. 당신 때문에 하루도 슬프지 않거나 길을 잃지 않거나 화가 나지 않거나 역겨움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어요. 당신이 눈을 감을 때마다 악몽으로 가득 차서 절대 편히 쉴 수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잠에서 깰 때마다 기대할 것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 손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손으로 고통스럽고 폭력적으로 한 딸이자 엄마이자 자매이자 친구의 생명을 빼앗았고 4살짜리 순수한 아기의 마지막 숨결까지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무서워서 엄마 자신의 보호자이자 세상을 찾아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고 잊거나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단 한순간도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길 바랍니다.
조카가 엄마, 언니, 친구 없이 살아가려 애쓰는 걸 볼 때마다 그녀의 선택이 역겹고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해두죠, 다니엘. 당신의 목숨이 살려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제 조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런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조카가 엄마와 언니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제 그게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당신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일로 벌을 받을까? 라고 묻자 저희는 그래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사형을 받지 않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복수 말고 그냥 두세요. 코스모를 기억하세요. 저희 가족은 슬프고 분노하지만 딸들과 세상을 지키려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동물처럼 우리에 가둬져야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받을 자격도 없는 숨을 쉴 때 저는 다시 한번 결국 당신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한 모든 일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거기 앉아서 그런 말을 할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고 그 말을 들으며 마무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말로 표현 못할 범죄를 겪은 일부는 그 끔찍함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끝도 마무리도 없다고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봐요, 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공개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 진술문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당신은 오랫동안 법정에 있었고 여러 재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피해자 진술문과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량이 변하지 않으면 왜 중요한가요? 합의된 항소가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문이 형량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유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그들이 고통을 야기한 사람과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릴 기회입니다. 저는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양한 사람들을 변호해 왔으며 청부살인이나 주거침입, 분노로 인한 살인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쾌락, 특히 성적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디스트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불운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종류의 악과 마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불쌍한 여성은 그 악을 직접 겪었고 가족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마무리란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녀의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칼라한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언급했었는데 그 공범의 이름은 빅토리아 콕스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대배심이 실제로 그녀를 사형이 가능한 살인, 납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칼라한이 받았던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그녀가 무죄를 주장해 미시시피에서 열릴 재판은 12월에 시작됩니다. 올해 초 그녀는 루이지앤에서 살인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급 살인과 아동 가중유괴, 2급 유괴로 기소됐습니다. 마우리시오, 재판 전에 그녀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녀 같은 사람을 변호한다면 최대한 재판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전히 대중의 정의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형을 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혐의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가 플로리다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플로리다엔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만장일치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과반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라면 시도해 볼 겁니다. 제 말은 들어보세요. 저는 재판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지만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재판을 피하라고 합니다. 자유나 생명이 배심원단에 달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래 일한 사람은 모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이길 사건에서 진 적도 질 사건에서 이긴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원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네요. 져야 했던 사건에서 이긴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걸 인정하셨네요. 있잖아요, 마우리시오.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결정할지 두고 봅시다.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우리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 주세요.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